6월 29일 정치배이 시작합니다. 친문계인 전해철 홍영표 의원의 불출마에도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1호 법안으로 민영화 방지법을 발의하고 당내 정치개혁을 공개 지지했는데요. 최재성 전 정무수석은 출마 가능성이 100%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엔 40대 97그룹 중 강병원 의원이 처음으로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는데 세술은 세 부대에 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입은 오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여권 핵심 관계자 여핵관을 저격했는데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대통령과 당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기 위해 익명 인터뷰를 한다며 우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총선 경쟁에서 진 뒤부터 자신을 불편해했다는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2016년의 사시나 보다며 그런 거 평생 즐기라고 반격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일본 총리와 환영 만찬에서 첫 대면을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먼저 다가와 취임을 축하했는데요. 3, 4분가량의 짧은 대화였지만 양측 모두 한일 관계 발전을 언급했습니다. 잠시 후엔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북한 이슈가 비중 있게 논의될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부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신체커 박마커, 류 실장 조멘토 백반장 그리고 정치부의 애청자 정 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정 의원 의견들도 잘 보고 있죠. 네, 의견도 반영해가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신체커는 준비되는 대로 얘기하지 말고 그냥 나가면 되고요. 류 실장,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조금 전에 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당대표 도전을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97그룹 중에서는 첫 번째 이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셈인데 다른 97그룹들로 아마 출마 선언이 이어질지 여부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 박용진 의원이 또 기자회견을 한다는 그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자, 86그룹 중에 당권 도전을 선언한 김민석 의원이 오늘도 이재명 의원을 거론했네요. 그렇습니다. 김민석 의원은 멈춤과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민주당의 BTS라면서 BTS도 최근에 잠시 멈추면서 숙성의 시간을 갖는다는 화두를 던지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의 BTS 어제인가요? 어제죠. 주연급이 모든 드라마에 다 출연하느냐 이런 발언도 했는데 오늘은 또 BTS를 들고 와서 일단 거론을 했군요. 자, 이따가 자세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제 안철수 의원과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안 의원의 당내 행보는 상당히 적극적이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 장제원 의원이 주도하는 포럼에 참석한 데 이어서 어제는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 모임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제 모임에는 오세훈 시장과 김기현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이게 안철수 의원이 그런 발언을 했잖아요. 이제 총선에서 자기한테 진 뒤부터 자신을 좀 불편해했다 이런 좀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기분 나쁜 또 그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감을 가지고 나를 대하고 있다라는 그런 안철수 의원의 발언이었고요. 또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윤리심에 대해서는 따르는 게 순리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관련된 얘기는 저희가 톡쏘는 정치에서 짚어보도록 하고요. 신혜원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국회 원구성 협상에 진전이 없자 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겠다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독재가 다시 시작됐다며 반발하고 있죠. 또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나토 정상회의 순방 중입니다. 오늘 밤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북핵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설정 문제가 도마에 오를 걸로 보입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가정회의 시작을 알리는 코너 뉴스픽 5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픽은요. 반쪽 국회 그리고 오랜만입니다. 건보료 개편과 1,340원 대 9,260원 마지막 인양 차량서 탑승자 확인입니다. 네, 벌써 한 달째 개점 휴업 상태인 국회 어째더 점입 가경입니다. 원구성 협상에 진전이 없자 민주당은 혼자서라도 회의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러다 반쪽 국회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네, 민주당은 어제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170석, 민주당이 과반이기 때문에 국회의장단,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까지 단독으로 뽑을 수 있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정상화를 위한 시간,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선거에서 연패한 야당이지만 국정 안정을 이루는 것이 지금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입법 독주에 제시동을 걸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1대 국회 전반기에도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선출을 강행하더니 이번에도 똑같은 행태를 반복하려 한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협치 정신을 짓밟을 것이냐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한 나쁜 선례는 21대 국회 전반기밖에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한다면 이는 입법 독재 재시작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단지 원구성만의 문제라면 어떻게든 접점을 찾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꾸만 곁가지가 붙었죠. 검수완박 후속 조치하라, 국정조사하라, 고소고발 취하하라, 별의별 조건들이 다 거론됐습니다. 당초 합의한 대로 사법개혁특위를 정상 가동했다면 검수완박 악법을 끼어 팔기 하고 있습니다. 수용 불가입니다. 서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발한 사건은 전부 이재명 후보가 관련된 거예요. 그 이재명 후보 살리기 위해서 이거 취하자고 지금 정략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가뜩이나 지금은 협상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상황 됐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필리핀의 새 대통령 취임식에 특사 자격으로 어제 출국했습니다. 이 비상 상황에 웬 생뚱맞은 특사 활동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민생 뺑소니입니다. 야당과 국민이 봉입니까? 도저히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여러 조건을 제시하면서 거기다가 또 여당의 원내대표가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출국한 틈을 타서 임시국회를 소집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많은 비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합의 없이 의장단을 뽑는 게 법적인 근거가 있냐 없냐로도 공방입니다. 그 사이에 시간은 흘러 어느새 두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시한까지 왔죠. 두 차례나 요청하고도 응답이 없었기에 윤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은 갖췄습니다. 시간은 좀 넉넉히 보통 재송부 3일 하잖아요. 근데 조금 한 5일인가 뭐 일주일인가 한 것 같고 나토 다녀와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얼렁뚱땅 임명할 생각하지 말라면서 7월에라도 인사청문 특위를 꾸리겠다고 했습니다. 자, 글쎄요. 이미 청문 시한은 지났고 떠난 기차를 막을 명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뜩이나 논란이 많았던 이 두 후보자인데 여태 검증에 손을 넣은 건 국회에 자신 아니냐는 비판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자, 임시국회가 소집된 7월 1일 국회가 또 한 번 시끄러울 전망입니다. 국회가 여는 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면요. 반복되고 길어지면은 열든가 말든가. 아, 국민들이. 네. 그러니까 욕도 안 하는 거예요. 악플보다 무플이 더 안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국회 무용론. 그렇죠. 있으나 마나. 관심조차 떨어진다. 자, 두 번째 픽 가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스페인에 가 있습니다. 구 청와대 반장 출신인 저 신체커가 정상외교 소식을 빠뜨릴 순 없겠죠. 반장이 전하는 글로벌 뉴스 신세계 시간입니다.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신세계 시간입니다. 신반장이 전하는 글로벌 뉴스 신세계 발제를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굉장히 귀엽게 뛰고 있네요. 네,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G7, 유엔 총회 등 각종 정상회의를 여기 한국에서 서울 상암동에서 랜선으로 섭렵했습니다. 자,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신체커의 글로벌 뉴스 신세계 나토 정상회의 스페셜입니다. 나토 동맹국에다가 이제 뭔가 초청받은 파트너 회담만 한 2시간 반 되고 나머지는 다자회담이 짧게 있어가지고 만나봐야지.
네, 본격 순방 첫날인 현지 시간 28일 제일 먼저 한호주 정상회담 열렸습니다. 민주주의 가치 수호와 북한 비핵화에 적극 협력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고요. 자, 이어서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 나토의 최대 화두인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 문제로 협상이 길어지면서 이 사무총장의 일정이 줄줄이 연기됐습니다. 윤 대통령 면담 직전에 발길 돌려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스페인 국왕내회가 주최하는 만찬에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검은 양복에 금색 넥타이를 맨 윤 대통령, 그리고 김 여사는 흰 드레스에 흰 장갑으로 색을 맞췄습니다. 자, 이어지는 각국 정상들의 단체 포토타임. 한 달 만에 다시 만난 미국 바이든 대통령, 이렇게 악수도 짧게 나누는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 본격적인 만찬 자리입니다. 일본의 기시다 총리와 첫 만남, 그리고 3, 4분간 대화를 나눴는데요. 기시다 총리가 먼저 다가와 윤 대통령의 취임과 지방선거 승리를 축하했고, 윤 대통령은 일본의 참의원 선거 끝나면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자고 화답했습니다. 기시다 총리 역시 더 건강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 날인 29일, 오늘이 빅데이입니다. 네덜란드, 폴란드, 덴마크와의 정상회담에 이어서 대만의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4년 9개월 만, 정말 오랜만이죠.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9시 30분에 시작됩니다. 윤 대통령은 7차 핵실험을 앞둔 북한 문제 대응을 비롯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문제에서 세 나라의 협력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이미 나토에서 국익을 위해 한몸 불사르겠다는 각오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말씀 주셨었는데요. 우리나라의 다양한 현안들, 또 수출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악관 역시 오랜만에 열리는 3국 지도자 간의 회담이다. 북핵 문제, 그리고 나토 동맹국과 함께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이번 나토의 최대 이슈,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설정으로 보이죠. China has not been able to condemn the Russian invasion of Ukraine. That China is spreading many of the false narratives about NATO, the West. And also that China and Russia are more close now than have ever been before. 네, 이어지는 나토 정상회의, 이번 일정의 메인 이벤트입니다. 윤 대통령은 3분가량 연설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토 무대에서 연설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 대해 한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나토의 신전략 개념이 만나는 지점이라고 의미를 전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도모하는 데 있어 나토 동맹국과 파트너국 지도자들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네, 이어지는 세 번째 픽 가봅니다. 건보료 개편입니다. 자,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달라집니다. 역시 제일 궁금한 건 내가 내는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냐 혹은 내리냐일 텐데요. 자, 먼저 지역 가입자이신 분들 이 소득과 재산 둘 다 반영되죠. 자, 여기서 자동차 등 재산 관련된 공제를 늘려서 부담을 조금 낮췄습니다. 지역 가입자의 65%의 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36,000원 인하됩니다. 자, 두 번째, 직장 가입자의 경우죠. 이 월급 외에 추가적인 소득을 올리는 경우에 보험료가 좀 늘어납니다. 임대 수입이나 이자, 배당, 또 사업 수익이 연 2천만 원 이상인 경우고요. 직장 가입자 2% 정도 됩니다. 월 5만 원 정도 더 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가장 논란이 컸던 이 피부양자의 자격 강화입니다. 기존에는 연소득이 3,4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가족 내 직장 가입자의 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이 될 수 있었는데요. 자, 일부는 능력과 소득이 있는데도 무임승차한다라는 지적이 불거졌습니다. 앞으로는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로 강화가 됩니다. 자, 정부는 27만여 명, 그러니까 기존 피부양자의 1.5%가 새로 15만 원가량의 건보료를 내야 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오늘의 네 번째 픽입니다. 1,340원 대 9,260원. 네,
오늘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 시한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오후 3시부터 회의를 열고 있는데요.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9,160원에서 1,180원 오른 1,340원, 그리고 경영계는 100원이 오른 9,260원을 제시했습니다. 양쪽 모두 치솟는 물가를 근거로 들었는데요. 노동계는 실질임금이 줄면 서민들이 어려워진다는 입장, 경영계는 최근 원자재값 상승이 소비자 물가 상승폭보다 크다면서 자영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호소했습니다. 자, 둘 차의 간극이 상당한데요.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의 표결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 픽입니다. 인양 차량서 탑승자 확인입니다. 네, 가슴 아픈 소식입니다. 전남 완도에서 실종됐던 일가족이 탔던 차량이 발견됐습니다. 내부를 확인한 결과 세구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먼저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6월 29일 12시 20분에 차량 인양을 완료했고 차량 내에서 사체 3구를 확인했습니다. 그 시각은 13시 20분입니다. 그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사체의 검시 및 검안, 국과수의 부검을 통해서 명백히 할 계획이고요. 네, 운전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한 성인 남성,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성인 여성과 어린이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족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담긴 CCTV 영상 속 모습과 옷차림이 일치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지문대조와 유류품 분석 등을 거쳐 시신의 신원을 확인할 방침이고요. 정확한 사망 원인은 국과수 부검 의뢰를 거쳐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죠.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자 나토 회의 소식은 저희가 신세계 그 코너에서 계속 들으면 되겠네요. 오늘 밤에 9시 반이죠. 9시 반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연설도 하니까요. 관련된 소식은 신책한테 맡기면 되겠네요. 오늘 밤에, 그렇죠? 네, 국장. 근데 왜요? 류 실장이 하려고요? 아니요. 그러시다가 또 토일남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거든요. 토요일날은 정리됐잖아요. 토할 정도로 일하는 남자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신체커가 어제 나토의 토랑 토일남을 엮어서 코너명을 그래요? 고민하더라고요. 알았어요. 네, 조심할게요. 네. 네. 자, 일단 스페인에서 하는 거니까 꼭 회사에 남아 있을 필요는 없고 대신 챙겨야지 내일 또 네. 발제를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 밤에 좀 챙겨주기 바라고요. 자, 우리나라가 이제 나토 회의 참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고 서방 세계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그런 분위기를 아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이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죠. 유 실장. 네. 딴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번에 나토가 중국을 구조적 도전이라고 공식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토일남 생각하다가 잠깐 그랬는데, 중국은 가상의 적을 차야 이 신냉전을 일으키지 말라 이렇게 날선 반응을 보였는데요. 또 한국을 향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미국에 의존해서 외교적 독립성을 상실하면 중국과의 관계는 더 복잡해질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더듬는 거 보니까 많이 놀란 모양이네요. 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이제 논란거리도 있었는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이제 악수를 하는 모습 아까 잠깐 영상을 봤는데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손만 내밀고 시선은 이제 옆자리를 향했죠. 그 이후에 이제 불가리아 대통령과 웃으면서 악수하고 이제 어깨에 손을 이제 얹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노출을 했는데 국내에서는 이제 노룩 악수 논란이 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야당 쪽에서는 굴욕 외교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도 하기도 했는데 아무튼 그런 논란이 있었고요. 또 이제 나토 사무총장과 이제 면담이 예정돼 있었는데 대기 도중에 이제 취소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토 관련 여러 가지 현안 때문에 취소가 됐는데 외교 결례가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이 좀 일었고요. 김건희 여사 행보도 뭐 설왕설래가 많았죠. 뭐 이제 장갑을 끼고 스페인 국왕부부와 악수를 했다는 뭐 그런 논란도 있었고, 그거는 이제 외교적 문제는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아무튼 인터넷상에서 상당히 또 논란과 화제가 됐던 그런 사안들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뉴스픽에서 그 소식을 전했는데 안타까운 사안이죠. 어제 저희가 속보로 전했던 내용입니다. 완도 일가족 실종 사건, 이제 가족들이 탔던 차량이 발견됐고 그 안에서 이제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시신도 찾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운전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한 성인 남성을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성인 여성과 어린이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는데요. 가족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담긴 CCTV 영상 속 모습과 옷차림이 일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문대조와 신분증 등 유류표 분석을 통해서 신원을 최종 확인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변속기가 주차 모드로 되어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경찰은 아우디 차량이 방파제에서 급가속을 해서 바다로 침몰한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후 차량 내 부력 때문에 바닷속에서 수십 미터를 이동을 해서 뻘에 잠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양된 차량의 변속기가 주차 모드로 확인이 되면서 사고 원인 규명에 일부 어려움도 예상이 됩니다. 경찰은 교통사고 흔적이나 차 고장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건강보험료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9월부터 건강보험 부가체계가 달라진다고 아까 뉴스픽에서 소개를 했는데 역시 이제 가장 궁금한 거는 내가 매달 내는 보험료가 그럼 얼마나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신체커가 또 좀 들고 있네요. 네, 요새 경제 뉴스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 경제 뉴스 중요해요. 원래 제가 수포자였는데 아주 요새 힘이 듭니다. 네. 아니, MBA 하기도 있잖아요. 네, 그렇긴 네. 하죠. 네, 아무튼 제가 오늘 건강보험료 관련해서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일단 건강보험료가 아시다시피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네, 지역가입자가 있고요, 직장가입자가 있는데요. 자, 먼저 이 지역가입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뭐 자영업자, 소상공인, 일용직 분들이고요. 자, 이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이 아니라 재산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냅니다. 그래서 좀 부담이 가중된다, 형평성이 맞지 않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따라서 재산 관련된 공제를 늘려주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주택이나 토지 같은 거 보유해서 그런 뭐 재산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재산 공제액을 5천만 원까지 늘렸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의 경우에는 앞으로 이 4천만 원 미만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험료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하면 전체 지역 가입자의 65%, 꽤 많죠? 네, 65%가 한 달에 3만 6천 원을 덜 낼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번째가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 직장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저희 같은 이제 회사원, 직장 다니고 있는 뭐 직장 가입자들이죠. 네, 두 번째인데 사실 오늘 개편된 거는 뭐 저희 멤버들한테는 해당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게 이제 기본적인 소득 월급이 있잖아요. 이 월급 말고 추가로 고소득을 올리는 사람에게 보험료를 더 받게 바뀐 거라서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월급 말고 가외소득이 있는 사람들이군요. 네. 뭐 여기 누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임대 수익이나 뭐 이자, 뭐 배당, 사업 수익 같이 월급 외에 가외 수익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 기존에는 이 가외 수익이 3,400 이상이면은 건보료를 더 냈는데 이제는 2천만 원만 더 벌어도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 가입자의 뭐 한 2% 정도, 뭐 소수긴 한데 45만 명 정도가 월에 5만 원을 더 낸다고 합니다. 네. 화이트보드는 끝났어요? 네. 아까 손만 보이던 거는 박마커 손이죠? 네, 고생했습니다. 네. 자, 사실 이제 건보료 관련해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게요. 이제 소득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피부양자로 등록이 돼서 뭐 혜택을 받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임승차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논란을 좀 줄이겠다는 거죠? 네, 이제 현재는 이제 직장 가입자의 그 배우자, 또 부모, 자녀 등이 이제 과세소득, 그러니까 근로소득이나 금융소득, 연금 등을 합해서 연간 3,4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이 피부양자로 등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달 9월부터는 이 기준이 연 2천만 원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다만 재산 요건은 그대로 뒀는데요. 최근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라서 이 재산 요건까지 강화를 하게 되면 부담이 커질 거라는 게 이유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막상 빠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정부가 한 27만여 명 정도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 기존 피부양자의 1.5%는 이제 새로 월 14만 9천 원 정도의 건보료를 내야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머지 98.5%는 이제 그대로 피부양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직장 가입자 한 명당 이 피부양자 가족이 평균 한 명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네. 자, 좋습니다. 관련 소식 저희가 계속해서 속보를 좀 챙겨보고요. 신체커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일단 제가 원픽 꼽기 전에 화이트보드에 매직으로 썼다고 지금 많은 분들이 지우기 힘들다 댓글 주고 계신데 아, 그래요? 마카로 썼습니다. 아, 마카로 썼어요? 매직은 좀 길어서 포인트 하려고 매직을 그래요? 들고 한 겁니다. 아무튼. 네. 그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원픽이 못 지워서 뭐예요? 힘들까 봐 걱정해 그래요? 주셔가지고 네. 마카로 썼다고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자, 오늘 밤 한미일 정상회담, 나토는 중국과 러시아 견제입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를 둘러싼 공방 계속되고 있습니다. 친문계 당권 주자들이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조금 전 97그룹인 강병원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97그룹의 출마 러시가 이어질까요? 관련 내용을 국회 상황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2달 앞으로 다가온 민주당 828 전당대회. 당초에는 친명 대 비명 혹은 친문의 구도로 치러질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요. 그런데 이 친문 대표 당권 주자였던 전해철 전 장관 그리고 홍영표 의원이 차례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대신에 결이 다른 당권 주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97그룹으로 분류가 되는 재선의 강병원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면서 혁신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강병원 무엇보다 새로운 인물입니다. 강병원 무엇보다 준비된 인물입니다. 새로운 인물이 이끄는 새로운 민주당.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당 혁신과 통합의 징표입니다. 네, 71년생 강병원 의원은 친문 성향으로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지난해 4.7 재보궐선거 패배 후에 열린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바가 있는데요. 이재명 의원을 꺾을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첫 국회의원 도전 당시 당내 경선에서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또 본선에서는 국민의힘 이재호 고문을 꺾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최근 당내에서는 이 재선 의원 모임 대변인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이 모임은 팬덤 정치 결별과 또 이재명 의원을 겨냥해서 선거 패배 책임자 불출마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언어폭력, 욕설, 좌표 찍기, 문자 폭탄, 색깔론 등을 배타적 팬덤으로 구별하고 이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공동으로 천명한다. 네, 강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 97그룹의 당권 도전 일단 첫 테이프를 끄는 셈이 됐습니다. 박용진, 박주민, 강훈식 의원도 곧 출마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97그룹이 자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후보를 좀 정리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지만은 현재로서는 각자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박용진 의원도 출마 결심을 굳혔다는 보도가 오늘 나왔는데요. 이 인터뷰에서는 개파의 곁불을 쬐고 악성 팬덤 뒤에 숨었던 사람들이라면 당 쇄신과 맞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97그룹 내에서도 입장이 조금씩 다르다는 걸 표현한 듯합니다. 대선 당시에 이재명 캠프에서 역할을 했던 박주민 의원도요. 출마와 관련한 의견들 듣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의원의 출마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도 출마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좀 더 고민해서 최대한 빨리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출마와는 상관없는 독립적 고민인 거죠? 상관없습니다. 네, 97그룹에 앞서서 86그룹의 대표 주자도 출마 의사를 밝혔었죠. 김민석 의원인데요. 삼선의 김 의원은 개파색이 비교적 옅은 편으로 한동안 정치에서 좀 떠나 있기는 했지만 정치 경력만은 누구에게도 뒤지지가 않습니다. 강 의원과 마찬가지로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인데요. 이후에 최연소 국회의원을 지냈고 또 20년 전인 2002년에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바가 있습니다. 97그룹을 향해서 인위적 세대 교체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이는 숫자고 문제는 실력이죠. 제가 20대 때 김대중 대통령 70대를 보면서도 인위적인 세대교체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실력 있으면 그냥 치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전 했었어요. 86이냐 97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느냐. 네, 이 당내 갈등 지금 심각한 상황이죠. 김 의원은 앞서서 이 분당론을 슬쩍 흘리기도 했었는데 본인이 통합을 더 잘할 수 있다 이 점을 내세운 겁니다. 이재명 의원의 출마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국 판단할 문제다라고 말을 했지만요. 출마 이전에 대선 후보이자 지방선거의 총괄 책임자로서 선거 패배에 대한 평가가 전제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 민주당의 BTS거든요. 근데 BTS가 최근에 잠시 멈추면서 숙성의 시간을 이제 갖는다는 화두를 던졌지 않습니까? 네, 이 의원의 출마를 더 강하게 반대한 사람도 있습니다. 역시나 출마 의사를 밝힌 설훈 의원인데요. 이낙연계 좌장으로 불리는 설 의원은 지난 민주당 워크숍 당시에 이 의원의 방을 직접 찾아가서 동반 불출마를 제안했다고 하죠. 이 의원의 대선 가도를 위해서도 타이밍을 잘못 잡는 것이고 또 당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합의 제일 걸림돌이 뭐냐 이걸 이제 묻는다면은 이재명 의원이 출마하면 단합은 무조건 깨진다. 이게 전제가 있거든요. 네, 설 의원 5선인데요. 당 원로들도 모두 이 의원의 출마를 만료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건노가 김은기, 임채정, 정대천, 문희상 네. 이 상임 고문 5분하고 만나셨는데 근데 특징적인 건 5분 상임 고문 중에서 4분이 출마하지 말라고 권유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당대회 출마자들이 속속 나오면서 경쟁이 슬슬 뜨거워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룰 얘기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대의원과 당원의 투표 비율 조정을 할 거냐, 단일 지도체제냐, 집단 지도체제냐 하는 그런 문제들인데요. 설 의원은 공정성을 이유로 이 룰 개정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서 이 룰 개정을 한다는 것은 이건 공정성이 실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당 룰이 과거에 이해찬 대표가 있을 때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참으로 심사숙고해서 만들어낸 당헌입니다. 당헌 규정이 잘 돼 있어요. 네, 당헌 규정이 잘 돼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대선 경선 당시에는 이 이낙연 캠프의 좌장으로서 당규상 이 무효표 처리 규정에 대해서 항의를 했었는데 이때 모습과는 좀 달라진 모습입니다. 당권 주자들이 하나둘씩 등장을 하면서 이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지만요. 여전히 관심은 이재명 의원의 출마입니다. 최재성 전 정무수석은 출마가 100% 확실하다. 또 스케줄상은 아마 7월 초일 것이다. 이렇게 시점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친문계 유력 주자들이 이재명 의원의 불출마를 요구하면서 거취를 정리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의원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됐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개파 투쟁의 프레임으로 가서는 지금 우리 민주당이 해야 될 그런 과제들을 우리가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을 지는 거고 저는 뭐 특정인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저 자신도 그런 책임의 일단을 제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내려놓았습니다. 오늘의 톡송 한마디 이렇게 정리합니다.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네, 이 의원 어떻게 지내고 있냐면요. 일단 27일에는 안규백 전 준 위원장과 1시간가량 비공개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붙이고 룰 관련 의견을 전달했을 거다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이 의원 측이 여의도 내 캠프 사무실을 물색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크숍 이후에 공개 행보는 줄었지만 이 로우키 행보로 물밑에서 출마를 준비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이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민영화 방지법, 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는데요. 그 지선 당시에 약속을 했던 부분이죠. 트위터에서는 이 경기지사의 국무회의 참석 그리고 정치 개혁을 주장한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정치 개혁은 당원의 명령이다. 민주당의 제1 판단 기준은 개혁에 도움이 되냐 아니냐여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 의원이 공유한 기사는요. 어제 김동연 당선인이 국회에서 정치교체위원회 회의를 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승자 독식 구조의 정치 구조 그리고 기득권 깨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에서 우선 우리가 갖고 있는 기득권부터 내려놓음으로써 그와 같은 기득권 깨기에 솔선하고 성찰과 반성 위해서 민주당부터 변하겠다고 하는 변화와 개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네, 이 정치 교체는 이 의원과 김 당선인이 대선 당시 단일화를 하면서 약속을 했던 부분입니다. 당시 두 사람이 정책 토론을 했었는데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금지에 대해서 서로 동의하는 모습을 보인 바가 있는데요. 이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금지 정치권에서는 쇄신안으로 계속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올해 초 민주당 혁신위에서 내놨던 의견이기도 한데요. 최근 민주당에서 이걸 실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울 중구 성동갑의 홍익표 의원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험지라고 할 수 있는 서울 서초을로 지역구를 옮기겠다고 한 겁니다. 후보도 물론 책임이 있겠지만 저도 한 3선을 한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고 그에 대해서 뭔가 그에 걸맞는 책임지는 행동이 있어야 되겠구나. 당의 변화와 혁신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다음 총선이나 또는 다가오는 대선 등에서 승리하기 어렵다.
네, 3선 이상 의원이 41명에 달하는 민주당에서는 이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행보인데요.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금지 규정이 담긴 혁신안에 대해서 대선 후보 시절 이 의원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연임 초과 금지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게 12년이나 되는 긴 시간인데 지역구를 좀 옮겨서 정치 좀 혁신의 새로운 기회를 좀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 네, 그런데 이 규정은요,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요. 혁신위 부위원장을 맡은 조혜진 의원이 워크숍이나 난상 토론에서 다뤄볼 만하다면서 개인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야가 혁신 경쟁 벌이게 될지 주목이 됩니다. 동일 지역의 3선상 연임 금지하는 거는 저 스스로 오래전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한 지역에서 3번 정도 하고 나면은 본인이 가진 비전과 아젠다와 에너지와 아이디어 다 고갈됩니다. 내가 앞으로 계속 평생 정치를 계속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네, 8월 28일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하면 7월 초에는 이재명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내일이면 바로 7월입니다.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민주당의 앞으로의 행보 분기점이 될 거라고 하는 이 전당대회 관련 소식 앞으로도 다정회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어대명 여론 속 97그룹 강병원 의원 첫 출마 선언, 이재명 의원 정치개혁은 당원의 명령. 네, 내일은 6월 30일인데 네, 모레가 7월입니다. 모레가 7월이고요. 자, 이재명 의원이 어제 이제 심야 트윗을 통해서 이제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에 대해서 이제 공개 지지를 이제 선언을 했죠. 아까 참 지사라고 하는 것 같은데 당선인, 아직까지 이제 당선이신 분이고요. 자,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이제 조금 전에 출마 선언을 했는데, 요즘 제가 오늘 왜 이게 까다롭게 나오지? 자, 조금 전에 이제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도 사실상 불출마를 요구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강 의원이요. 또다시 연이은 패배에 책임 있는 분들이 나와서 대결하는 건 국민 눈에 개파 싸움으로 비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강 의원이 원래 이 친문 성향으로 지난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바가 있는데요. 이 홍영표 의원의 어제 불출마 선언이 영향을 미쳤느냐라는 질문에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홍영표 전해철 의원에게 출마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인영 의원과 어제 아침을 먹었는데 세대 교체론이 사라지면 안 된다. 빨리 출마 선언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네, 박용진 의원이 내일 출마 선언을 할 것 같다는 이제 그런 보도도 좀 나왔는데요. 내일 저희가 속보를 좀 챙겨보도록 하고 당내에서는 여전히 어대명 기류가 강하다는 거죠, 조멘토? 네, 그렇습니다. 당내에서는 이 의원의 출마는 100%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정중동 행보를 취하고 있습니다. 공식석상에선 모습을 감췄지만 법안 발의를 하고 또 온라인상에서 입장을 내면서 비공개로 의원들과의 스킨십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의원 측 정성호 의원은 친문계에 일단 불출마를 주장을 비판을 하면서 누구는 나오지 말라는 행태가 오히려 당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재명 의원이 일단 출마하면은 당선 가능성은 가장 높은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민주당 대표 적합도를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들어서 이재명 의원은 나올 걸로 보고 나오면 당선된다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조사에선 김부겸 의원이 2위, 박 전 원장은 5위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전당대회 룰 논쟁에서 이 지도체제 문제 외에도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높일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도 쟁점이 됐었는데요. 안규백 전중위원장은 이 당원이 훨씬 늘어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당원 비중을 높이는 룰 변경은 불가피하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룰 변경과 상관없이 이 의원이 우세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 후보한테 유리하다는 그런 말씀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직전에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네. 그러나 제가 모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당의 역동성, 진취성, 또 가변성을 봤을 때는 예측할 수가 없다. 자, 그렇고요.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근처에서 욕설 시위가 계속된다라고 이제 뭐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윤건영 의원이 관련 영상을 공개했죠.
그렇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이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인물인데요. 페이스북에 평산마을에 방문하신 분이 보내주셨다면서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욕설 시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도 했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직접 봤더니 욕설도 나오고 이렇게 좀 수위가 높고 확성기 등을 이용하면서 큰 소리를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보시기가 사실 좀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상황이 좀 심각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영상인 것 같아서 일부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양산 시민 여러분, 문재인이 좀 살려주세요. 저가 지금 너무 이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나는 이제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 문재인이 살고 싶어. 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어대명 여론소 97그룹 강병원 첫 출마 선언, 이재명 정치개혁은 당원의 명령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눈길을 끄는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백다희의 해시태그입니다. 오늘의 소식들 먼저 해시태그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승리한 전투입니다. 네, 해군이 오늘 제2연평해전 20주년 승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행사 명칭을 승전 기념식으로 변경했고 기념비 명칭도 전적비에서 전승비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제2연평해전을 북방 한계선인 NLL을 사수한 승전의 역사로 공식화한 건데요. 제2연평해전은 한일 월드컵이 한창이던 2002년 6월 29일 북한 경비정 두 척이 북방 한계선을 침범한 후 우리 해군 고속장을 향해 선제 기습 공격을 하면서 발발했습니다. 이날 북한의 기습으로 우리군 6명이 전사했지만 우리 해군이 즉각 대응에 나서면서 북한군은 30여 명의 사상자를 냈고 경비정은 화염에 휩싸인 채 도주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의 해시태그는 10년 만에인데요. 10년 가까이 끌어온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우리 정부 간의 법정 다툼이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120일 안에 소송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론스타는 2012년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46억 7,950만 달러, 한화로 약 6조 356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홍콩 상하이은행의 외환은행을 매각하려던 론스타는 우리 정부가 매각 승인을 의도적으로 지연해 계약이 파기됐고 결국 하나금융에 헐값으로 팔아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세청이 모순적으로 과세에 손해를 끼쳤다면서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해왔다고 맞서왔습니다. 법무부는 판정이 선고되는 즉시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가뭄 속 과태료입니다. 이탈리아가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눈과 비가 거의 내리지 않으면서 이탈리아에서 가장 긴 강인 포강이 마르기까지 했는데요. 이로 인해 이탈리아 북부 볼로냐 인근의 소도시 카스테나소에서는 고객의 머리를 2번 감기는 미용실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침까지 나왔습니다.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500유로, 우리 돈으로 약 7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카를로 구벨리니 시장은 미용실과 이발소에서 이중 머리 감기로 매일 수천 리터의 물이 허비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백다희의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백반장 수고 많았고요.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이구동성으로 누군가 거짓말을 했다고 날을 세우고 나섰습니다. 이른바 여핵관발 익명 기사와 말 그대로 지라시를 문제 삼은 건데요. 공교롭게도 두 사람 모두 대통령실과 관련된 거짓말이었습니다. 또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의원과의 신경전도 이어갔는데 관련 내용을 톡 쏘는 정치에서 짚어봅니다. 흰머리 새가닥 사진을 올렸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뽑아야 할 새치가 금세 하나 더 늘어난 듯 싶습니다. 이른바 여핵관인데요. 최근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 여부를 놓고 대통령실과 묘한 입장차를 드러냈었죠. 그런데
여권 핵심 관계자가 갑자기 등장을 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을 대신 전한 겁니다. 이 대표가 최근 윤 대통령에게 면담 신청을 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앞으로 만남을 요청할 경우 정확한 의제나 사유를 사전에 밝혀줄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압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이 여권에 포함이 되는데요. 보통은 둘을 구분해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혹은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 이렇게 따로 인용을 해서 기사를 씁니다. 다만 취재원이 본인의 신분을 감추고 싶을 땐 여권으로 써달라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대표는 즉각 이 여액관을 공격하고 나섰죠. 저는 이것이 우연한 상황 아닐 것이라 보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대통령실과 그리고 당 간에 불화를 일으키기 위해 가지고 계속 이런 익명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바로 일축을 했습니다. 거짓 사실을 유포한 이 익명의 여핵관 과연 누구일까요?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사이가 소원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듯한데요. 이 대표는 대통령실과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밝혀왔죠. 본인이 직접 통화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윤 대통령이 개별 의원들과도 편하게 전화를 주고받는다면서 말입니다. 대통령께서 되게 대단하신 게 용산 집무실에 가신 다음에도 평소에 사용하시던 그 핸드폰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번호를.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당의 개별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원래 사회에서 교류하셨던 많은 분들도 대통령과의 소통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통화 성공률이 얼마나 될까 싶기도 합니다. 윤 대통령의 개인 번호 이용자가 꽤 많다는 건 안 비밀입니다. 전화번호가 이제 공개가 돼가지고 문자가 막 하루에 막 1,000개, 2,000개씩 막 오니까 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 후에는 제가 못 드린 거예요. 내가 명함 가지고 서울 올라가서 전화를 이제 또 다른 거짓말의 피해자도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인데요. 어제 국민의힘 수도권 당협위원장 모임인 2호회에 참석을 했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안 의원이 당권 도전 의사를 밝혔다는 지라시가 돌았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우리도 대선 주자인 자신이 나서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의 반응도 자세히 적어놨는데요. 취임 100일도 안 된 시점에 벌써부터 대선 주자 운운하는 안 의원에게 영린을 건드린다며 상당히 불쾌해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안 의원은 즉각 조작글이다 입장문을 냈는데요. 누군가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거짓말의 의도 윤 대통령과 틈 벌리기겠죠. 여액관과 누군가에게 거짓말 공격을 당한 이 대표와 안 의원. 아마 두 사람 모두 범인을 콕 집어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 배우가 누구인지 심증은 있는 듯합니다. 결국 거짓말의 목적은 당내 주도권 다툼이겠죠. 국민의힘의 내전 상황, 보다 못한 고위 정부 관계자가 쓴소리를 냈습니다. 이번엔 실명 위판이었습니다. 바로 원희룡 국토교토부 장관입니다.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 그리고 민생이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자기 한 몸 앞가림 하는데도 국민들이 힘들어서 지금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인데 그 일과는 동떨어진 일들로 집중하고 싸운다라는 게 국민들로서는 못마땅한 걸 넘어가지고 매우 분통이 터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3고 위기가 우리 경제에 먹구름을 들이운 상황이죠. 현재 국민의힘의 행태 한마디로 분통이 터진다는 겁니다. 더욱이 윤 대통령 말 그대로 대통령은 처음이죠. 정치 경험이 많지 않아 정무 감각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위기 상황일수록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중요한데 말입니다. 글쎄 이게 지금 통화량이 많이 풀린 데다가 지금 고인플레이션,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지금 쓰고 있는 마당에 생긴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방도는 없습니다.
대처할 방도가 없다라 그 다음 날엔 근본적인 해법을 내기 어렵다고도 밝혔죠. 글쎄 뭐 이게 고물가를 잡기 위한 전 세계적인 이 고금리 정책에 따른 자산 가격의 조정 국면이기 때문에 이걸 뭐 우리 경제 정책 당국이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법을 내기는 어렵고요. 정부 대책을 기다리던 국민들 입장에선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실에선 단번에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었다면서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는데요. 윤 대통령에게 부족한 정무 감각, 상대적으로 여당이 탁월하죠. 그런데 그 탁월한 능력,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내 싸움박질의 말입니다. 대통령도 정치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사람인데 뭐 기재부 출신, 검찰 출신도 너무 다 짜여져 있고 정치라든지 정무에 대한 비중이 낮아져 있다. 이게 잘 안 된다라는 비판과 우려의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당이 뭘 좀 이렇게 밀어주거나 견인하거나 해야 되는데 당이 더 개판이야. 공동정부를 꾸렸다는 책임감 때문일까요? 그나마 안철수 의원이 정무적인 조언을 해줬는데요. 지금 이번 고통은 우리가 겪었던 1988년 IMF 외환 위기라든지 또는 2008년의 세계 금융 위기라든지보다 우리에게 지금 타격이 더 클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최소한 2년 이상은 지속이 될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국민께 말씀을 드리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리고 또 정부가 미리 어느 정도 그 모범을 보이는 것, 희생을 먼저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같은 말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속담이 문득 떠오릅니다. 사실 여당의 정무적 역할, 이준석 대표가 맡아야 할 몫이죠. 그런데 본인의 징계 문제 때문인지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증거인멸 의혹의 핵심 당사자죠. 김철근 정무실장이 경찰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지금 핵심 쟁점은 이준석 대표가 김철근 실장을 시켜서 시력각서를 쓰게 했느냐 이건데 이준석, 김철근 이 연결고리가 확인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건 수사를 통해서만 확인이 되는 것이고. 이 대표와 김 실장의 연결고리 실제로 경찰이 확인 중인 겁니다. 내일은 이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당사자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를 서울구치소에서 접견 조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표는 성접대는 없었다 강하게 부인하고 있죠. 김 대표는 경찰 조사에 앞서 변호인을 통해 성접대가 너무 명백한 팩트라 반박할 이유조차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 대표의 증언, 이 대표에게 찐간장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대표 입장에선 윤리뿐 아니라 경찰 수사 결과도 유심히 지켜봐야 할 듯 싶습니다. 오늘의 톡소는 한마디, 이 대표의 자신감 넘치는 호언으로 마무리합니다. 저는 뭐 별다른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필요 없는 게 이준석 걱정입니다. 최근에 간장 논란도 있었고 또 최고위원 추천 문제로도 갈등을 빚고 있잖아요.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대표 간의 신경전이 연일 이어지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 대표가 날을 세우는 이유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 나름대로의 생각을 밝혔다는 거죠? 네, 안철수 의원이 지난 2016년 총선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이 첫 인연이 선거 때 서로 경쟁한 것이었다면서 당시 이준석 대표를 20% 차이로 이겼다고 밝혔는데요. 이 대표가 나름대로 선거 패배에 대한 상처가 있을 거다 이렇게 짐작을 한 겁니다. 역시나 가만히 듣고 있을 이 대표는 아니죠. 오늘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안 의원은 2016년에 살고 계시나 보다 그런 거 평생 즐기십시오라고 맞받았습니다. 지금은 2022년이고 자신의 정치적 위상도 달라졌다는 점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네, 도어 스태핑과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발언에 대해서도 안철수 의원이 몇 가지 조언을 건넸죠. 그렇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선 것이라고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짧은 단어로 말씀을 하다 보니 오해들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현장에서 공보를 담당하는 대통령실 보좌진이 추가 설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미국 백악관처럼 이 한 달에 한두 번 스스로 자원을 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형식으로 전환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네, 변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조언이었고요. 신채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거죠. 네, 여론조사기관 RN서치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 지난주에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뒤집히는 데드크로스를 이뤘었는데요. 오차범위 아니긴 했죠. 네, 오차범위 안에서지만 네, 그랬습니다. 이번 주에는 긍정평가가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2.3%포인트 더 떨어지면서 45.3%고요. 취임 이후에는 최저치입니다. 반면에 부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1.9%포인트 오른 49.8%로 나타났습니다. RN서치 측은 이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 내밀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여권 내 내분도 한몫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경기 침체 가능성은 대외적인 요인이 크죠. 지금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이 여권 내 분열 같은 경우에는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로 보이는데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잦아들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서로 누가 못하나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당내 갈등을 겪고 있죠. 한마디로 압박 메커니즘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내가 못해서 욕먹을 때 저쪽이 올라가면은 그것 때문에 눈치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압박이 되는데 예컨대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져도 야당 지지율이 안 올라가.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다만 국정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나 여당의 몫이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네. 자, 내일 그 경찰 조사가 이뤄지는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 이준석 대표에게 이제 성상납을 했다고 주장하는 그런 인물인데 이준석 대표로부터 박근혜 시계를 받았다 이런 주장을 또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김성진 대표는 이제 변호인을 통해서 이 9년 전에 이준석 대표를 접대한 뒤에 이 대표로부터 박근혜 시계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당시 김 대표는 이 청와대가 제작한 박근혜 시계를 갖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3년 7월 이 대표를 룸살롱에서 접대를 하면서 이 박근혜 퀴즈니까 박근혜 시계를 구해줄 수 있냐? 너무 갖고 싶다라고 청했다라고 하는데요. 당시 이 대표는 그건 나도 못 구한다 이렇게 냉정하게 잘랐었는데 얼마 뒤에 다시 대전에 내려오면서 이 박근혜 시계를 들고 와서 자신에게 줬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반박글을 올렸는데요. 박근혜 시계를 받은 적도 없고 구매한 적도 없고 찬 적도 없다면서 따라서 누구에게 줄 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김성진 대표를 향해서 엄청나게 거짓말을 해대면서 장난을 친다, 나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의 톡쏘는 정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준석, 안철수, 이구동성, 누군가 거짓말, 원희룡, 여권 싸움 분통 터저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입니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의 형 집행정지를 계기로 국민의힘 내에선 광복절 특별 사면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옛 친이계가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일단 긍정적으로는 검토하는 분위기죠. 다만 야당은 국민 여론상 어려울 거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 박준우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내용 정리했습니다. 지난달에 한 차례 선보였던 코너죠. 이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썸네일입니다. 주민이 선정한 오늘의 인물, 이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인데요. 검색창에 이렇게 MB를 치면은 관련 썸네일이 이렇게 여러 개 나옵니다. 하지만 정작 오늘의 인물 본인이 직접 등장하는 비중은 낮죠. 그래서 제목이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썸네일인데요. 혹시 정의원분들 가운데 이 정치부의 나무위키를 관리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코너도 추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코너 설명이 길었는데요. 바로 첫 번째 썸네일부터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만 81세의 고령에 각종 지병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형 집행정지 사유에 부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든 법리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정을 존중합니다. 어제 MB의 3개월 형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죠. 이 건강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명박 씨는 당뇨 등 지병으로 이 수감 중에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습니다. 건강이 악화돼 지금도 서울대 병원에 입원 중인데요. 국민의힘은 환영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 건강도 건강이지만 수감 기간을 고려했을 때도 합당한 조치라는 건데요. 이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던 기간을 포함하면 이 씨의 수감 기간은 약 2년 반에 달합니다.
역대 대통령 수감 기간을 놓고 봤을 때 박근혜 씨에 이어서 두 번째로 긴데요. 여기에 이번 형 집행정지는 국민통합이란 명분에도 부합한다고 봤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건강 문제로 형 집행정지를 한 것인데 거기에 논평한 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형이 집행된 상황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상의 이유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면 저희가 특별한 논평을 드리지 않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건강상의 이유로서는 똑같은 그런 판단과 그런 집행에 대한 그런 판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의 형 집행 전제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썸네일로 넘어가 볼까요? 네, 국민의힘 내에선 이 형 집행 정지가 결정된 마당에 사면까지 가보자고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가보자! 사면론 군부를 떼고 있는 건 옛 친이계입니다. 이 씨가 수영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이 8.15 광복절 특사에 포함한 게 맞다는 요구인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5년 동안 대통령 하면서 좋은 국가에 도움되는 일은 아니겠습니까? 금융위기 해결하고 경제위기 해결 얼마나 많이 됐습니까? 그러면 공과를 따져서 4년 3개월이나 구속했으면 당연히 석방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MB는 당연히 해야죠. 문재인 정부가 현 정부의 결정을 떠넘겼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 문 전 대통령이 퇴임 전 통 크게 결단했으면 될 일을 일부러 미뤘다는 겁니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결자 해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면까지 했어야 되고 그렇다면은 형집행정지 같은 이런 조치도 필요하지 않았겠죠. 형집행정지 기간이 마쳐지기 전에 사면까지 됐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이 사면론이 나오는 것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정서를 감안했을 때 사면은 시기상조라는 분위기인데요. 민생이 지금 엉망인 상태이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이 저질렀던 여러 가지 비행들 이걸 놓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양반 풀어줘야 되느냐. 이건 국민 정서가 상당히 부닥칠이라 생각합니다. 여야가 아무리 왈가왈부를 해도 결국 사면권 행사는 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이 정치적 판단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MB 사면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긍정적인 발언이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인데요. 20몇 년을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서라도. 윤 대통령 참모 가운데 유독 MB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던 이들이 많죠. 옛 친이계로 분류된 인사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는데요. 이 역시 사면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또 MB 사면과 맞물려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의 사면도 이제 함께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기류인데요. 특히 윤 대통령은 이 기업 주도 경제 성장을 강조를 해왔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협력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을 점친 이들이 많은데요. 다만 이 신중론 역시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고 있는 이 공정과 상식을 훼손할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빠야, 이쯤 애가 그만하는 게 세상이 좋을 게입니다. 이명박 씨가 이미 수영 생활을 하면서도 충분히 특혜를 받고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가 됐죠. 이 JTBC 취재 결과 수감 기간 변호사를 500차례 넘게 접견한 것으로 파악된 건데요.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 구속됐다가 약 1년 뒤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어 대법원이 징역 17년의 실형을 확정하면서 2020년 11월 2일 구치소에 재수감됐습니다. 현재까지 수감 기간은 약 950일. 그동안 변호인과는 몇 차례나 만났을까? JTBC가 법무부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총 580회. 이틀에 한 번꼴로 변호인 접견이 이뤄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장소 변경 접견도 50회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장소 변경 접견은 접촉 차단 시설이 없는 이 소파 등이 갖춰진 접견실에서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이명박 씨는 이 접견을 총 52회 신청을 해서 그중에서 50회를 허가받은 겁니다. 이렇게 잦은 접견은 일반 수용자들에게는 흔치 않은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최근 3년 동안 일반 수용자들의 변호인 접견은 연평균 6회에서 7회, 장소 변경 접견은 1년에 약 0.1회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일반 수용자와 굉장히 거리감이 있는 수용 생활을 해온 게 현재 상황이다.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은 채 형 집행정지 논의를 한다는 것은 좀 검토가. 하지만 친이계는 특혜를 받았다는 건 턱도 없는 소리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게 특혜도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면 누구나 그래요. 김현정 앵커도 감옥에 한번 가보세요. 아우 저는 안 갈랍니다. 면회를 어떻게 기다리는가, 면회를 어떻게 하는가. 예.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면회하는 건 그건 특혜도 아니고 누구든지 변호사가 면회하면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규정상 변호사 접견은 매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네,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명언이죠. 이봐 해봤어입니다. 이 현대그룹 출신인 이명박 씨의 최측근답게 이재호 상임고문도 이 정 회장의 명언을 가슴에 새기고 있었나 봅니다. 특혜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김윤덕 의원에게 이봐 해봤어라고 되물었습니다. 근데 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러는 경우에 이들끼리 신청하면 구치소장은 허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김윤덕이라는 사람이 뭐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앉은 거예요. 그냥 이명박만 그러면 어떻게든지 그냥 뭐 훔쳐내고 뭐 하려고. 면회도 안 가본 사람이 지금 면회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옥살이는커녕 면회도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억지 트집을 잡는다는 반격이죠. 이 570여 회면 오히려 적게 한 편이라고 옹호하기도 했는데요. 원래 하루에 2번까지도 접견이 가능하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변호사 접견이라는 건 매일 할 수 있어요. 하루에 2번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감옥에 있으면 유일하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게 변호사예요. 그중에 570일 정도 했다 그러면 변호사 접견을 적게 한 거예요. 자,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의 형 집행 정지와 사면 이슈를 중심으로 여야의 다양한 반응을 이렇게 썸네일을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아직 8월 15일까지는 한 달 반 이상의 시간이 남았죠. 그 기간 윤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해집니다. 과연 친이계의 바람대로 될까요? 오늘 주민 한마디는 과거 이명박 씨의 발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요? 그러나 저는 떠나가지 않습니다. 누구도 나의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석 달간 형 집행정지 결정이 어제 내려졌고요. 정치부회의 끝나기 직전에 제가 이제 속보로 어제 전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광복절은 이제 한 달 반 남았습니다. 그 사이 이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상당히 주목되고 있다는 게 이제 박준호 마커의 발제 내용이었고요. 지금 대통령실과 정부 분위기는 어떤 것 같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간해온 발언으로 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인 듯한데요.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도 사면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을 내놨습니다. 법치주의에 사람을 가린 일은 있을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정상 창작이나 대외적 시각을 염두에 둬야 한다면서 본인이 고령이시고 그 형을 다 할 시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민 여론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섣불리 결정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국민의힘은 어제 형 집행정지 결정을 환영했고 민주당은 일단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사면을 위한 수순이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못을 박았죠. 네, 이수진 원내대변인이 오늘 브리핑을 내놨는데요. 이번 형 집행정지가 이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위한 수순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또 사면은 국민께서 납득하셔야 가능하다. 하지만 국민 법감정에 벗어난 수감 생활과 벌금 미납 등 조금의 반성도 없는 이명박 씨에 대한 사면을 국민께서 양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명박 씨가 수감 기간 중에 수십 차례 장소 변경 접견을 실시한 점 등에 대해서는 일반 재소자는 꿈도 못 꿀 이 황제 접견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는데요.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하고 횡령과 뇌물수수로 수감된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호사스러운 수감 생활을 했다니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벌금도 다 납부하지 않고 접견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지불했다니 참담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 또 뭐 조혜진 의원이라든지 예친이계들은 이제 사면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펴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은 사면론에 대해서는 일단 곱지 않은 그런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 서른 의원은 이명박 씨와 문재인 정부 때 특별 사면된 이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를 대조하기도 했는데요. 박근혜 씨는 어리석은 판단이 있었던 건 틀림이 없지만 이 사익을 취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이명박 씨는 분명히 사익을 취했던 게 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용납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이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대통령의 사면은 네. 뭐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라 가타부터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또 이명박 대통령이 저지른 죄가 개인 비리지 않습니까? 뇌물수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에 합당하는 그런 설명이 좀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원희룡 국토부 교통부 장관이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을 했죠. 앞서 저희가 당내 갈등에 대해서 한마디 한 부분은 톡쏘는 정치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자, 본인이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문제 같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부동산 관련 규제 정상화를 강조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내 집 마련이라는 국민들의 정당한 욕구와 시장 원리를 존중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부동산 세금은 조세 정의에 맞게, 금융 규제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모든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앞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전 정부에서는 주거를 가격을 잡는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수요에 맞는 공급을 하기보다는 수요 자체를 억제하고 또 그 수요에 담겨져 있는 국민들의 욕망과 욕구를 죄악시하면서 징벌로 임했습니다. 또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지고 또 시간 사용 자체도 이 격차가 벌어지는 이 현실 앞에서 저는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핵심 국정과제가 주택 250만 호 플러스 알파 공급이죠. 이와 관련해서는 250만 호라는 물량적인 목표를 넘어 주택의 품질 제고, 또 교통, 교육 등의 생활 편의까지 고려하는 혁신적인 주택 공급 모델 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이 사회적 차별과 낙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간의 소셜 믹스, 그러니까 사회적인 섞임을 도모하겠다면서 임대주택과 생활 서비스가 결합된 다양한 주거 모델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자,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MB 사면론 군불 때는 친이계, 야당 사면 반대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채커, 네. 무슨 얘기할 줄 알죠? 오늘 밤에 나토 정상회의 좀 챙겨주고요. 집에서 챙기면 돼요. 집에서 챙기면 되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유 실장이 좀 도와주세요.